왜 하필 오늘 딸의 첫 출학날에 제복을 입고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러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대로 보내야 할지,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도 사랑까지 잊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그리고 한 가족이 8년의 공백을 마주하게 된 그날의 기록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에 오래 남는 사연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제복을 입고 돌아온 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우입니다. 딸 하나 키운 아버지죠. 오늘은 딸 서윤이가 해양경찰로 첫 배치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부산 항만 출입 게이트 앞에 서서 저는 서윤의 구명조끼 끈을 다시 한번 조여주고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 벌써 세 번째야. 서윤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구명조끼 끈이 헐거우면 위험하니까요. 바다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한 번만 더 확인하자. 아빠가 안심하게. 저는 끈을 당겨보고 또 당겨봤습니다. 서윤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아빠, 나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8년 전 아내를 대형 화재 사고로 잃은 뒤로 저는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내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고 사망 처리만 됐죠. 그날 이후로 저는 서윤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출항까지 20분 남았습니다. 항만 안쪽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신임 대원들과 가족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배는 이미 출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항만 안쪽에서 검은 관용차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였죠. 치안감인지 경무관인지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 목소리, 걸음걸이, 모든 게 너무 익숙했어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내와 똑같았어요.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엑셉트였어요. 간부는 여전히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턱선, 눈매, 심지어 걸을 때 살짝 오른쪽 어깨를 올리는 습관까지 똑같았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 사람이 설마. 간부는 수행 직원들과 함께 게이트를 지나 안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죠. 간부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3m, 2m, 1m.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런데 간부는 저를 스쳐 지나가며 한 번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날 모르는 거지? 아내라면 저를 알아봤을 겁니다. 8년이 지났어도 아내는 절대 저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서윤을 함께 키웠고 매일 밤 손을 잡고 잤죠. 그런데 저 사람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아빠, 왜 그래? 서윤이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간부를 쳐다봤어요.
간부는 이미 연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마저 아내와 똑같았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8년 전 찍은 가족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화재 사고 전날 3명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내의 얼굴과 간부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닮은 게 아니었어요. 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저 사람 내 아내야. 분명히.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모르는 걸까요? 왜 서윤을 모르는 걸까요? 출항식이 시작됐습니다. 간부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국민의 바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톤, 억양, 말투, 모든 게 똑같았어요. 이럴 수가 없어.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기둥을 붙잡고 겨우 버텼죠. 사회자가 간부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최하진 경무관님께서 훈시 말씀 주시겠습니다. 최하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박민정이었어요. 최하진이 아니었죠. 이름이 다르네. 그럼 아닌 건가? 하지만 얼굴과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훈시가 끝나고 간부가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수행 직원들이 따라붙었고 대원들이 격려했죠. 간부는 대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간부가 대원들 앞을 지나가다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반달 모양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 흉터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10년 전 뜨거운 냄비를 잡다가 대인 자리였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서 흉터로 남았죠. 저는 그 흉터를 수없이 만져봤습니다. 저건 분명히.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아내였어요. 박민정이었습니다. 이름이 최하진으로 바뀌었든 기억을 잃었든 저 사람은 분명히 제 아내였어요. 출항식은 계속됐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단에서 최하진 경무관이 훈시를 마치고 대원들이 경례를 올렸어요. 가족들이 박수를 쳤고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최하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곧 배에 올라가야 돼. 응? 저는 정신을 차리고 서윤을 봤어요. 딸의 눈엔 불안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 아빠가 정신이 좀 없었네. 저는 서윤의 어깨를 잡고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서윤아, 조심해. 위험한 일 있으면 무조건 피하고 선임들 말 잘 듣고. 알았어, 아빠. 걱정 마. 서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딸이 바다로 떠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처럼 딸마저 잃을까 봐요. 대원들이 줄지어 배로 향했습니다. 서윤도 그 줄에 섰어요.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이 돌아서며 한 번 더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제발 무사하게 돌아오렴. 배가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밧줄이 풀렸죠. 서서히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만 끝까지 걸어가 배를 지켜봤습니다. 배가 점점 작아지고 결국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잘 다녀와, 서윤아. 저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항만 안쪽에서 최하진 경무관이 수행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뭐라고 말하지?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하나?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최하진 경무관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10m, 5m, 3m. 최하진이 저를 봤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최하진도 멈칫했어요. 수행 직원들이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최하진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느끼는 것 같은데 최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최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수행 직원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최하진을 지켜봤습니다. 수행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경무관님, 오늘 일정 마치시면 바로 본청으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어. 최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다른 직원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경무관님 정말 신기하시죠? 몇 년 전 구조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신원 확인도 안 됐고 기억도 없으시다면서요? 쉿, 그런 얘기 여기서 하면 어떡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구조 현장에서 발견? 신원 확인이 안 됐다고? 기억이 없다고?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최하진은 기억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몰랐던 겁니다. 서윤을 몰랐던 겁니다. 아내가 기억을 잃었어. 그래서 날 모르는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8년 동안 저는 아내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딸과 단둘이 살며 아내를 그리워했죠. 매일 밤 아내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기억을 잃은 거야? 저는 최하진을 다시 봤습니다. 최하진은 수행 직원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항만 밖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어요. 당신 내 아내야. 박민정이라고. 우리 함께 살았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공적인 공간이었어요. 최하진은 고위 간부였고 저는 그냥 민간인이었죠.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최하진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최하진이 관용차에 올라탔고 차가 출발했어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때 전부 말할 거야.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가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윤을 안고 제 옆에 서서요. 민정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기억을 잃었어도 살아있었어. 저는 사진을 꼭 쥐고 항만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최하진 생각뿐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항만 근처를 맴돌았어요. 최하진 경무관이 언제 다시 올지 몰랐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사흘째 되는 날 최하진이 다시 항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공식 일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온 것 같았어요. 수행 직원도 없었고 간편한 차림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최하진을 따라갔습니다. 항만 사무동 쪽으로 걸어가는 최하진의 뒷모습을 쫓았어요. 최하진은 사무동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복도는 좁고 긴 통로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공간이었죠.
최하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최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혹시 저를 따라오신 건가요? 최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경계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당신이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하면 최하진은 저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최하진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제가 낯익으십니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최하진이 먼저 물어봤어요. 저는 이상합니다. 당신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최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최하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은 아내의 눈이었어요. 10년 전, 15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눈이었죠.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자리가 공적 공간이었고 최하진은 기억을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최하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하죠? 당신 목소리, 얼굴,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전부 익숙합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예전에 만난 적 있나요? 최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최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시는데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기억을 잃었으니까요. 최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벽에 기댔어요. 제가 당신을 알았던 사람인가요? 네. 얼마나요? 오래요. 아주 오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전부 털어놓으면 최하진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말해야 했어요. 최하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르려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저는 최하진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껴안고 싶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최하진은 저를 모르니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름이 뭐죠? 정우입니다. 정우. 최하진이 제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최하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스치듯 지나간 것 같았죠. 정우 왠지 익숙한 이름이에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니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익숙할 뿐이에요. 최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언젠가 기억나실 겁니다. 최하진은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최하진도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아내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최하진은 황급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럼 저는 가봐야 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최하진이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정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내 기억을 되찾아 줄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배치된 해역에서 훈련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매일 항만에 나가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딸이 무사한지 잘 지내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그날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훈련 중 사고 발생, 신임 대원 부상.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항만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경비가 막아섰어요. 민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제 딸이 거기 있어요. 제발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저는 애원했지만 경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통제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배가 들어오고 있었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배가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이 하나씩 내렸어요. 저는 서윤을 찾으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서윤이 보였습니다. 팔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서윤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통제선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어요. 서윤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죠.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이 불안정했어요. 그때 검은 관용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최하진 경무관이 뛰어내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최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달려와 보고했어요. 훈련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임 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훈련 내용 보고하세요. 최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책임자는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선임들이 신임 대원에게 고강도 훈련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했습니까? 그게 일부 선임들이 판단 착오를. 최하진은 손을 들어 책임자를 막았습니다. 훈련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관련자 전원조사 들어갑니다. 최하진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최하진은 서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최하진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하진은 서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팔에 붕대, 얼굴에 상처, 떨리는 다리요. 의무실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최하진은 서윤을 직접 부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하진이 서윤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엄마가 딸을 대하는 것처럼요. 저 사람 본능적으로 서윤을 지키려는 거야. 최하진은 서윤을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통제선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의료진이 서윤을 진료했고 최하진은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최하진은 기억을 잃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민정아, 넌 여전히 우리 딸을 사랑하고 있어. 의무실 복도에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통제선은 여전히 쳐져 있었지만 저는 몰래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비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요. 딸을 봐야 했으니까요.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나왔어요. 팔에 깁스를 하고 얼굴엔 밴드를 붙였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빠. 서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서윤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많이 다쳤어? 괜찮아, 아빠. 팔만 조금 삐끗했어. 서윤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다쳤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의무실 안에서 최하진이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호 씨?
최아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기 어떻게? 제 딸이에요. 서윤이가. 저는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최아진은 서윤을 보고 다시 저를 봤어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딸이 서윤이라고요? 네. 최아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를 보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 같은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8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화재 사고 전날 3명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최아진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최아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최아진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이건 저예요. 사진 속 여자가 저예요. 최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네, 맞아요. 당신이에요. 박민정, 제 아내였어요. 최아진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최아진을 붙잡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하지만 최아진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웃음소리, 집의 냄새,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조각들이 폭발하듯 들어왔습니다. 정우, 서윤, 우리 집. 최아진의 입에서 단어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우리 집이에요. 당신, 저, 서윤. 우리 가족이었어요. 최아진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호. 8년 만에 들은 죽은 아내의 목소리로 불린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최아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정아,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저는 울었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윤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의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윤이 복도 끝에서 저와 최아진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봤어요.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저분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윤을 봤어요. 서윤아, 이리 와. 서윤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최아진도 서윤을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서윤아. 최아진이 서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멈춰 섰어요. 저분이 엄마라고요?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죽었잖아요. 장례도 치렀잖아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시신을 못 찾았어, 서윤아. 사망 처리만 됐지. 그런데 엄마는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된 거야. 기억을 잃었다고요? 응. 그래서 우리를 몰랐던 거야. 하지만 이제 기억을 되찾았어. 최아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몰랐어. 8년 동안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너를 보면 내가 너를 키웠던 장면이 계속 떠올라. 최아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아기였을 때 내가 안고 재웠어. 내가 처음 걸었을 때 내가 손을 잡아줬어. 내가 학교 갔을 때 내가 도시락을 싸줬어. 최아진의 말을 듣는 서윤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서윤이 최아진을 불렀습니다. 8년 만에 부르는 엄마였어요. 최아진은 서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늦어서 정말 미안해. 서윤도 최하진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8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거예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행 직원이 달려왔어요. 경무관님, 본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부 감사팀이 출동한대요. 최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경무관님의 신원에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기록과 맞지 않는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원 의혹? 그럼 최하진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정우, 이거 어떡하죠?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면 돼요. 하지만 과연 괜찮을까요? 최하진은 박민정으로 기록돼 있지 않았어요. 최하진으로 새로 신원을 만든 상태였죠. 만약 진실이 드러나면 직위 박탈, 징계, 심지어 형사 문제까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괜한 시선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최하진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서윤이 최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결해요. 가족이잖아요. 최하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최하진의 과거, 신원, 그리고 우리 가족의 관계까지요. 어떻게든 지켜야 해. 일주일 뒤 내부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항만 밖에서 기다렸어요. 최하진은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서윤은 제 옆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진실을 말하면 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감사는 엄격했어요. 신원에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와 서윤은 계속 기다렸어요.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최하진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민정아. 저는 달려가 최하진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DNA 검사까지 진행한대요. 제가 정말 박민정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럼 확인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최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사팀장이 나왔습니다. 최하진 경무관, 아니 박민정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항만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최하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최하진 앞에 놓았어요. 민정아, 괜찮아. 진실이 밝혀지면 돼. 하지만 정우 만약 직을 잃으면 나는 서윤을 지킬 수 없어요. 최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해양경찰이에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8년 동안 나는 이 일을 하며 살았어요. 만약 이걸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민정아. 넌 우리 가족이야. 그게 가장 중요해. 저는 최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이가 피해를 받으면 어떡해요? 최하진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울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야, 서윤아. 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엄마.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엄마가 필요해요. 직위 같은 거 상관없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돼요. 최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기로요.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아진은 박민정이 맞았습니다. 유전자가 일치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핵심 인물이 내려왔어요. 박민정 씨, 아니 최아진 경무관. 당신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고 당시 기록이 부실했고 행정상 사망 처리 오류가 있었습니다. 구조 당시 신원 확인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럼 당신은 무죄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국가가 당신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거죠. 최아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직위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본명으로 복귀하셔도 되고 최아진으로 계속 활동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최아진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저니까요. 한 달 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은 박민정으로 신원을 복구하고 해양경찰에서도 계속 일하게 됐어요. 공로 인정과 보호 조치가 함께 내려졌죠. 집에 도착한 날 민정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저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도 민정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좋아하던 차를 끓였고 민정이 하던 버릇대로 설탕을 2스푼 넣었죠. 이 냄새 기억나요. 민정이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앞으로 매일 마시자. 응, 매일.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8년의 이별이 끝나고 다시 가족이 됐어요.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집을 찾아왔어요. 혹시 박민정 씨 댁이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문을 열고 낯선 사람을 봤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눈엔 절망이 서려 있었죠.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자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한 여자가 웃고 있었죠. 민정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 저랑 함께 구조됐어요. 정말입니까?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저도 기억이 없어서.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군요, 제 아내입니다. 8년 전 사고로 실종됐어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되찾았지만 저 남자는 아직도 가족을 찾고 있었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그때 구조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물건이 있습니까?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목걸이 하나 있었어요. 제 것이 아니었는데. 민정은 안으로 들어가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남자는 목걸이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제가 아내한테 선물한 거예요. 남자는 목걸이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저와 민정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정우, 저 사람도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거야. 우리처럼. 저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도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평범한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로요. 엔딩은 그렇게 희망과 여운으로 마무리됐습니다.